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장암 수술부터 항암까지 회복 후 삶의 질 관리에 대한 대장암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의 김승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계신 분은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대장원외과 전문의 신정경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저희가 환자분들이 수술, 항암, 그다음에 회복에 대한 것들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뽑아왔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하나씩 보면서 저하고 신정경 교수님하고 자유롭게 논의하는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진단이나 유전적인 면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먼저 신정경 교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대변 검사를 많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대변 검사로 우리가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현상은 뭐가 있으며 우리가 대변 검사하기 전에 우리 환자분들이 대변 검사를 받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대장암이 아닌가 하고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사실 검진상에서 기본적인 혈변 검사는 아마 다들 받으실 겁니다. 그 자멸 검사라고 하는데요. 그 자멸 검사상에서 실제로 혈변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 다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대장암이라고 진단받아서 외래로 오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겠고요. 사실은 그 조기에 검진에서 제대로 진단을 받았다면 대장암의 전조 증상까지는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이 되었을 때는 혈변, 변비 내지는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장이 막히면서 가스가 나오지 않고 장폐색 증상이죠. 복부 팽만감, 심하면 오심 구토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증상들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다 대장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왔을 때는 빠르게 진료를 보고 내시경 등의 검사를 통해 확실한 진단을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장암 전조 증상 중에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체중 감소, 혈변을 직접 보시는 분도 있어서 걱정돼서 검사 받는 분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치질이나 네. 이런 걸로 혈변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그, 있잖아요. 네. 그럼 대장암에서 동반되는 혈변은 특별히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반 치질이나 이런 거하고. 사실은 일반 분들이 육안상으로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기는 합니다. 다만 치질의 경우에는 오히려 선홍색으로 그러니까 변기를 적실 만큼 다량의 혈변을 보는 경우가 조금 더 많고 사실 이것 때문에 걱정돼서 외래를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장암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흑색병, 그다음에 뭔가 장을 통과해서 나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완전 선홍색이라기보다는 조금 색이 바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선생님, 치질 때문에 체중 감소가 있지는 않죠, 대부분. 그렇죠. 치질 때문에 있지는 않고요. 암이 진행되었을 때 체중 감소는 사실은 동반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요즘 점점 대장암 환자분들이 좀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가족 중에 누가 대장암 있으면은 우리 집에 이게 가족력이 있는 게 네.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대장암의 유전력이 진짜 많이 큰지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으면 요즘 병원에 가보니까 유전 검사 뭐 받으라고 많이들 네. 있던데 유전 검사를 한번 다 받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은 다 유전자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자체도 물론 유전적 요인이 분명히 작용은 하지만은 보통 생활 습관이라든지 환경에 의한 영향도 많이 복합적으로 사실은 발생하는 질환이고 실제적으로 유전성 대장암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들은 10% 내외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료진의 상담을 통해서 몇 대에 걸쳐서 조금 젊은 나이에 대장암의 이력이 많다. 아니면 유전성 대장암과 관련된 다른 암들의 발병률이 높았다 등등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한해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력이 있다면 유전자 검사의 확률보다는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계속 그 추적 관찰해 주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가족들이 대장암 유전하는 가족이 아닐까 하는 많은 걱정이 네. 있었는데 그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일부에서는 있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
담당 교수와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도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고 그렇죠. 그거에 따라 네. 검사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또 진짜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대장암에 걸린 다음에 수술하고 항암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어떤 환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외과 교수님께 꼭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거냐면, 대장암을 진단 후에 이제 항암 중이다. 근데 항암을 하다 보니까 또 암성 폐쇄 증상이 올 수 있잖아요. 아마 특히 이제 복막에 전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장 안에도 이제 병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 암성 폐색이 항암 치료 중에도 올 수 있는데, 그때 환자분들 중에 상당 숫자가 하이팩 수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하이팩 수술은 어떤 환자한테서 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 아니면 모든 환자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하이팩 수술은 또 어떤 환자나 어떤 병원에서는 이게 하이팩은 일반 수술보다도 더 힘들 수도 있어서 환자분들이 이제 체력적인 면이나 전신 상태가 어떨 때 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선생님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으시면 우리 환자분들께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하이팩으로 요즘에 많이 알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대장암, 직장암, 복막 전이에 의해서 이제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 분들은 뭐 암성 폐색 내지는 지금 본인이 하이팩 수술을 받으면 근치적으로 다 나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하이팩이라는 거는 복강내 온열 항암 치료입니다. 근데 이거의 전제 조건은 현재 있는 대장암, 직장암과 복막 파종, 그리고 다른 쪽에 전이가 있다면 근치적 수술이 가능할 때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복강내 온열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치적으로 이제 광범위 수술을 절제한 이후에 약 2시간 가량의 이제 복강내 온열 항암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수술의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술 후에 회복 기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가 자체가 수술의 금기증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는 하이팩을 할 수 있는 병의 상태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하겠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현재 지금 뭐 심장, 폐, 전신 질환이 없는지 전신 상태, 영양 상태, 혈액 검사, 전체적인 체력 상태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저하고 신정경 교수님이랑 같이 치료하다가 제가 항암 치료하다가 신정경 교수께 이 환자가 하이팩이 도움이 될까요? 하고 보내면 신정경 교수님이 또 하이팩 수술을 하고 우리가 하이팩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돼서 네. 신정경 교수님이 저한테 다시 또 보내주시잖아요, 네. 환자를. 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체력이 너무 떨어진 환자거나 아니면 하이팩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예정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체력이 계속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은 이게 하이팩을 우리가 무조건 뭐 꼭 권유할 수는 없는 경우인 것 같아요. 네. 하이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분의 전체적인 컨디션을 보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또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저는 수술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많이 궁금한 적이 있는데 주로 대장암 2기, 3기 분들이 우리 외과 선생님들한테 많은 수술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중에서 특히 3기 환자분들이 외과 선생님들이 수술 방법을 설명할 때 복강경 수술도 있다. 그리고 개복 수술도 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또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수술들이 차이가 있는지 또 환자들이 어떤 수술을 받았을 때 더 좋은 치료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러한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 선생님 좀 한번 이번 기회에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수술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다들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암의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든지 간에 목표는 암 세포를 제거하고 관련된 구형 림프절을 깨끗하게 절제한다는 목적 자체는 동일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강경, 로봇, 개보 수술에서 종양학적 결과의 차이는 사실 없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 선택할지인데요. 우선은 차이를 보자면 개복 수술은 말 그대로 조금 절개 부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좀 넓게 배를 열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손이 들어가서 수술을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은 보통은 배꼽 주변으로 5cm 남짓의 이제 절개창에 들어가고요. 거기를 통해서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복강 내 시야를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강경 로봇 수술 안에서도 조금 추가적인 구멍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서 보통 하나에서 4개 정도 옆구리 쪽으로 1cm 남짓 추가적으로 이제 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저희가 절개창을 통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집도의가 이 복강경 기구를 통해서 복강 안을 수술하는 것이 복강경 혹은 로봇 수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기준이라는 게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대부분 90% 이상은 복강경 혹은 로봇 수술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개복 수술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경우는 굉장히 진행성 대장암으로 주변 장기를 침범하고 있을 경우, 예를 들자면 뭐 구불결장암, 직장암에 방광, 뭐 자궁, 전립선 침범 등으로 좀 광범위한 장기 절제가 이루어져야 될 경우라든지 꼭 암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전에 굉장히 여러 번 수술을 받으면서 유착이 심할 경우에는 개복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개복 수술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복강경 수술을 진행을 하다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개복 수술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환자분의 병의 진행 상태 그리고 이전의 수술력, 현재 컨디션 등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하나 또 궁금한 게 요새 대장암 진단받는 환자분들 중에 점점 고령 환자도 많아지는데 네. 예전에는 아예 수술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렇죠. 뭐 85세 이상 또 90세 가까이 되신 분들도 수술을 받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한 후에 이제 회복하는 것도 가족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그럼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개복 수술에 따라서 그러한 암 치료 성적 말고 환자가 수술한 다음에 회복하는 거에는 좀 차이가 있나요? 예,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크게는 사실 절개창의 길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우선 수술 의 통증 부분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복 수술을 하면 크게 열고 당겨 놓는 이제 기구를 통해서 당기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의 통증이 사실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 통증도 더 클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연세 많으신 분들 이제 물론 심장 검사, 폐 검사 마취가 적절한지 평가 이후에 최종 수술은 결정은 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복강경 수술로 하는 것이 조금 회복 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 예, 선생님,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우리 환자분들이 나중에 외과 선생님들한테 수술 방법을 설명 들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이제 김승태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장암 진단 후에 론서프와 아바스틴으로 치료 중인 환자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성이 생겨서 프로퀸티니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항암제는 어떻게 선택하고 사실 내성이 생기는 경우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치료는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답변 예,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론서프하고 아바스틴을 치료 중이다라는 거 보니까 우리가 대장암에서 표준 치료로 알려진 치료에는 이미 실패를 하시고 지금 그 뒤에 표준 치료 이후의 치료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질문해 주신 분 우리 환자분 상당히 안타깝지만 지금 잘 치료 하라고 힘내라고 응원의 말을 드리고 싶은데 모든 항암제, 론소프, 아바스틴뿐만 아니라 어떤 항암제를 우리가 일정 기간 받으면은 당연히 암세포가 그 항암제에 적응을 하고 암세포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성기전이라는 걸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논에다가 벌레가 들어오지 말라고 농약을 계속 치면은 처음에는 벌레들이 잘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농약을 계속 치게 되면은 어떻든가요? 다시 그 논에 벌레들이 다시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거와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암세포도 처음에 어떤 항암제가 들어갔을 때 암세포들의 상당 부분이 이제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같은 항암제가 같은 약이 계속 들어갈 경우에 암세포들도 그 항암제에 적응을 하고 그 적응으로부터 또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암세포들이 그 항암제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커지는 그런 이제 내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 가지 약제에 내성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다른 약제를 선택하는 게 우선적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저하고 신정균 교수님이랑 같이 치료할 때는 암이 많이 퍼져 있지 않고 일부 환자는 병변이 상대적으로 국소적으로 있을 때 제가 항암 치료를 하다가 실패하면은 그 병변에 대해서 제거해 달라고 아마 신정균 교수님께 수술을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항암제에 안 들었을 경우에는 그 항암제를 계속 쓰는 것은 아니고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질문을 주신 환자분과 같이 론소프 아바스틴을 쓰고도 잘 안 들었다. 그럼 사실은 다음번 항암제는 바꿀 약이 사실은 마땅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치료를 받고 있는 담당 교수님과 잘 상의를 해서 그 병원에 좋은 임상 연구가 있다면 그런 임상 연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프리킨티닙을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약제를 사용할지는 우리 담당 교수와 상의해서 그 약의 효과, 또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 그 다음에 부작용 측면을 다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폴폭스와 아바스틴 항암 치료 중인데 종양 크기는 줄었지만 아직 남아있고 체력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네. 마주치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항암 치료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수술로 전환할 수 있을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 이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중에. 우리가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가장 표준적인 1차 치료법 중에 하나가 저 폴폭스라는 항암 병암요법과 아바스틴이라는 표적 치료제를 같이 쓰는 요법인데, 약제를 썼을 때 환자분들이 이제 종양 크기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약으로만 다 없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서 아마도 항암 치료를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항암 치료를 긴 기간 동안 하게 됩니다. 근데 항암 치료를 길게 받으면 환자분들이 당연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먼저 수술로 전환할지 여부는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신정균 교수님 같은 외과 선생님, 그다음에 혈액종양내과 교수, 그다음에 뭐 방사선과 선생님, 또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상의를 해서, 아까 이전에 신정균 교수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효과적으로 암을 제거할 수 있는지 그거를 우선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로 전환하는 게 환자분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학제 진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 그래서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환자가 수술로 전환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우리가 공통 의견을 모으게 된다면 우리 환자분을 수술로 전환하는 것을 한번 시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우리 환자분은 수술하는 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적고 수술로 병변들을 많이 제거하기가 어렵다라는 사항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항암 치료를 계속할지 아니면 항암 치료를 중단할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는 6개월만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들 이제 많이 오셔서 종양 크기도 줄고 하지만 암이 남아있을 경우에도 나는 항암 치료 6개월 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전통적인 항암 치료만 썼을 때에는 과거에 6개월 치료만 하고 지켜보다가 또 병이 나빠지면 그때 다시 항암 치료를 하고 이런 이제 치료 절차를 밟았었는데, 요즘은 표적 치료제라는 게 도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항암 유지 치료라는 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폴폭스 같은 항암제일 경우에는, 폴폭스는 일반적으로 옥살리플라틴하고 5FU라는 항암제의 복합제제인데, 옥살리플라틴은 환자분들이 계속 맞기 어려운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민 반응, 그다음에 신경병증 같은 건데, 아마
저희가 항암하고 외과 교수님한테 보내드린 환자분들 중에 아마 외과 선생님들한테 저 옥살리플라틴 때문에 신경병증으로 많이 호소한 분들이 그분을 아마 신정경 네. 교수가 많이 만나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치료를 할 때는 6개월 치료하고 끝내지는 않고 병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6개월 치료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신경병증이 심하거나 그러면 옥살리플라틴을 빼고 5FU와 아바스틴이라는 치료제로 유지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뭐 유지 치료를 계속 확실히 옥살리플라틴이 빠지면 환자분들이 체력이 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유지 치료를 하면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 채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유지 치료를 해도 체력 저하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환자한테 항암 휴지 기간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거는 환자분들로 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또 상의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병이 얼만큼 조절되는가를 같이 고려해서 환자분들께 뭐 2개월씩 지켜보면서 휴지 기간을 주고 환자분의 체력이 회복되고 또 이제 병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다시 치료 시기도 정하고. 그래서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환자의 컨디션, 그 다음에 항암의 효과, 병의 조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자분과 담당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 지속할지, 전체 용량으로 지속할지, 일부만 가지고 유지 치료만 할지, 아니면 휴지기를 가질지 충분히 상의를 해야지 좋은 항암 효과,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휴지기, 유지기 이거 좀 궁금했었는데 오늘 싹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술, 항암 이런 것도 공부했는데, 또 하나는 많은 환자들이 결국 수술을 받고, 특히 이제 수술 받은 환자분들은 앞으로 회복하고 나서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본인의 생활요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엔 다시 신정경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대장암 수술 후 환자분들이 이제 회복 중에 수술을 받았으니까 또 많은 피로함과 소화 불편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장암 수술 후에 이런 피로감, 소화 불편, 특히 대장암을 수술했으니까 이게 대변 보는 그런 불편감, 이런 증상은 주로 얼마 기간 동안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을 조금 빨리 회복하는 돕는 선생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그런 것 좀 저희 가르쳐 주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대장암 수술 후 피로감, 소화 불편은 이제 거의 보편적인 이제 회복 과정 중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개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몇 주 내에 회복하는 분도 계시고요. 사실 상당 기간 몇 개월 동안 고생하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요거를 조금 어떻게 하면 빠르게 그래도 회복을 할 수 있는지를 보자면, 우선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시기, 어떤 무엇을 먹어야 되나요? 뭘 먹지 말아야 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뭐 반드시 먹어야 될 거,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거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술 직후에는 장이 좀 편치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면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극적이지 않은 조금 싱겁다 싶을 정도의 음식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대장암 수술 받으면 이제 잡곡밥, 또 채소 좋다고 해서 이것만 너무 또 과하게 드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는 오히려 과한 잡곡과 과한 채소는 장을 팽창시키면서 불편감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는 흰 쌀밥 정도로 해서 서서히 잡곡을 섞는 식으로 늘려나가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채소도 곁들여 드시는 정도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너무 수술 후에 힘들다고 집안에만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산책, 가벼운 운동은 오히려 회복을 돕는 그런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환자분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대장암 수술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대변 모양이 변했다고, 자기 언제 다시 옛날 대변 모양으로 돌아오냐고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분들은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 변이 마치 토끼똥처럼 나온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묽게 나온다는 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흔한 말로 약간 나 자꾸 속옷에 지린다 네, 이런 그렇죠. 환자분들도 네. 있는데 이러한 대변의 변화는 수술한 뒤에 한 어느 정도 지나야지 다시 옛날 형태로 돌아올까요? 우선은 어느 부분을 절제했는지도 상당히 중요는 합니다. 특히나 직장암으로 수술 받으신 분들은 사실은 전과 동일하게 회복하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장 자체가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직장을 절제했다는 건 이러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능도 이제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저희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조금 적응 기간을 갖고 그 사이에 필요하면 재활 의학과에 조금 관리학과 운동 등으로 해서 연결도 해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완전히 회복을 좀 기대하시지는 말고요. 지금보다 내년 또 내후년 되면 조금 나아진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른쪽 대장, 우측 대장 절제를 받으신 분, 또 직장암 수술 받으신 분들이 조금 더 무름변, 좀 자주 변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장들은 비교적 그래도 적응을 빨리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이 절제됐고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수술 전과 동일하게 돌아갈래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보다 변 횟수가 좀 준다, 변 횟수가 조금 더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복 기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마음을 편안히 갖고 장기적으로 네, 기다려 보는 게 네, 조금 나을 수가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장암 중에 복부 불편감이 심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변비 설사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회복을 돕는 방법과 이렇게 증상이 심할 때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대장암에서 쓰는 항암제 표적 치료제 말고 일반적으로 쓰는 항암제가 옥살리플라틴, 5FU, 이리뇨테칸 이게 이제 대장암의 주요 항암제인데 이 세 가지 항암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항암제도 마찬가지지만 항암제가 우리 몸에 가장 공격하기 좋은 세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하나가 모발, 머리 세포, 그 다음에 하나가 점막 세포. 점막이라 하면 우리가 입에서부터 위, 소장, 그 다음에 대장, 항문까지 이게 이제 점막으로 우리가 위장관이 다 쌓여 있어서요. 이 점막세포 또 하나는 이제 생식 이런 세포들이 공격받기가 쉽습니다. 물론 일부 이제 피부 세포도 공격을 잘한다고 돼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받기 쉬운 세포, 정상세포, 암세포 말고 공격받기 쉬운 정상세포들이 어디에 있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항암제 부작용이 대부분 이제 그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 빠지는 거. 왜냐면 머리 모발 세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상 머리가 많이 빠져서 환자분들이 머리 빠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괴로워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생식세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항암 중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피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쭉 연결된 소화기관의 점막세포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들은 속이 많이 쓰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설사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혈변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감염까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막세포는 위장관 전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점막세포가 파괴가 되니까 어떤 감염이라든지 이런 게 심해서 감염병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설사가 심하다든지 변비가 심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오면은 항암을 하고 있는 담당 교수님과 반드시 상의를 해서 다음번 항암제 용량을 조절할 것인가를 상의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항암제 치료를 받을 때 비상약이라고 해서 저희가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변비약, 설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사제를 갖고 있도록 교육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항암제를 하고 만약에 변비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변비약을 드셔서 변비를 해결하는 게 좋고 설사가 심하다. 근데 이제 변비보다는 설사 심할 때는 저희가 무조건 지사제를 먹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설사가 심한데 만약에 막 고열도 있고 열도 많이 나고 막 그렇다. 요거는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지사제를 쓰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우리가 감염병하고 동반된 설사인 경우에는 지사제를 바로 쓰는 것보다는 항생제도 쓰고 뭐 면역을 올리는 치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 심한가, 그다음에 동반 증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지사제만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은 그 증상의 정도와 심함 정도에 따라서 대응법을 담당 교수 아니면 근처 지역의 의사들과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회복을 돕는 방법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암제의 적절한 용량이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아까 우리 신정경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대장암 수술을 받고 항암을 할 때는 대장암 수술을 받는 것 자체가 환자분들의 옛날 변 습관하고 좀 달리 약간 변비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설사 같은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항암까지 하니까 그러한 증상이 좀 더 심화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은 회복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정경 교수님도 얘기한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절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항암하면서 먹어야 될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제외하고 그 외에는 조금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변비설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올 수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증상을 조절하는 방법,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이러한 부작용들이 앞으로 더 생기지 않도록 그 항암제 용량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본인이 만약에 부작용을 심하게 느꼈다면 담당 교수님과 항암제 용량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8개, 9개 정도 네. 나눴는데 이게 우리 환자분들한테 조금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